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페인킬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작가는 김도영, 출판은 캐비넷입니다. 페인킬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씩 떼어서 보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페인과 살인자 혹은 무언가를 없애는 것, 이런 뜻을 가진 킬러를 합친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합쳐지면 진통제를 뜻하는 단어 페인킬러가 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이나 염증을 없애는 것을 진통제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염증이나 잘못된 것을 없애주는 해결사 페인킬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범죄나 범죄자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이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벌 시스템, 공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의 페인킬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적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그런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사적 제재입니다. 법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사적으로 처벌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소설 페인킬러는 바로 그런 사적 제재를 주제로 한 판타지, 형사, 액션, 히어로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래에 사적 제재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 공권력이 시원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페인킬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공적 처벌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원하게 응징하는 사적 제재,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 형사물과 수사물이 합쳐진 것 같은 박진감 넘치는 상황들과 액션씬들, 범죄 조직과 비리 공권력의 유착관계, 거기에 뱀파이어라는 판타지 요소까지 합쳐져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도파민을 뿜게 하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팀 블랭크의 사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수사물이자 형사물, 그런 느낌인데 뱀파이어들이 등장하는 시점 이후로는 장르가 또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피지컬을 가진 뱀파이어들의 액션씬은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의 액션씬처럼 화려하고 화끈합니다. 만약에 영상화가 된다면 마블의 히어로물이나 아니면 무림 액션물 이런 것처럼 볼거리가 아주 가득한 그런 장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도파민에 도파민을 더하는 완벽한 액션 오락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본문 중에서 이런 액션씬이 좀 그려진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와장창 용준 뒤편의 유리가 깨지며 누군가 날아들어왔다. 9층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여성이었다. 은빛 머리가 어깨까지 찰랑거려 그 비현실감이 더 극대화됐다. 크지 않은 키였지만 자그마한 얼굴 때문에 비율이 좋아 보였다. 여자의 왼쪽 눈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은발 여자는 용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왔다. 그리고 병 하나를 용준에게 던졌다. 받아! 병 하나가 천천히 허공을 가로질러 용준에게 날아왔다. 붉은색 액체를 담은 팩이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 그 밀라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마 아주 인상적인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 소설 페인킬러는
여러 재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잡자라고 하면 각각의 매력과 스토리를 가진 입체감 있는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용준의 서사뿐만 아니라 팀 블랭크 구성원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와 개성 강한 매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웹툰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따로 떼서 스핀오프 형식의 외전으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이 에피소드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넷플릭스에서 시즌제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 등장인물들의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배우나 캐스팅은 좀 다르겠지만 이 소설 페인킬러의 그런 어떤 선명한 색깔은 이 작품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캐스팅이 이 주인공인 용준 역할에는 손석구 배우가 떠올랐고요. 동생인 성준 역할에는 박보검 배우, 또 밀라, 여전사 같은 밀라 역할에는 이시영 배우, 그리고 해커 해리 역할에는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김다미 배우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그냥 캐스팅인데, 가상 캐스팅인데,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가상 캐스팅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본문 중에서 아까 얘기 드린 해커 해리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일 잘해. 아저씨랑 아저씨 식구들 잘해. 깔끔해. 이름 있어? 홍길동당 이런 거? 해리는 용준과 블랭크가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지켜보다 여기에 합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통신정보, CCTV, 블랙박스 이런 온라인 흔적 관리를 너무너무 못해. 블랭크가 실종시키고 있는 범죄자 시키 친구나 애인 중에 나 같은 인간 셋만 붙으면 잡힐걸. 처음 만났을 때 해리는 누구에게나 반말을 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아이였다. 나 끼워줘. 장비 사달라는 대로 사주면 됨. 돈은 나도 벌고 싶으면 얼마든지 버니까 월급 필요 없고, 안 끼워주면 확 신고한다. 네,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 캐릭터의 생동감, 입체감이 굉장히 잘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설 페인킬러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악을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법과 정의가 때때로 무력해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적 제재에 대한 판타지를 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공 용준은 흡혈귀가 된 이후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를 지배하는 진짜 악을 찾아 나섭니다. 페인킬러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실의 이면을 드러내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이 되는 선택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몰입감을 더하는 것은 역시 빠른 전개와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용준은 자신의 신념과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숙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그 클리셰를 잘 따르면서도 이 작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악당 응징이 아니라 사회를 뒤에서 조정하는 거대한 악의 근원을 추적하는 그 과정을 함께 독자들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 페인킬러는 우리가 믿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렬한 판타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요 고객 대부분은 사회 고위층이었다. 그들이 가져오는 의뢰는 절도, 탈세, 문서 위조, 살인 청부, 납치, 유괴, 그 외에도 범행 현장 뒤처리까지 다양했다. 그 어떤 범죄라도 한석필의 손을 거치면 완전 범죄가 되었다. 한석필은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범죄라도 전혀 거리낌 없이 설계했고, 교회는 성도로 위장하여 방문하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낮에는 훌륭한 인품의 목사, 밤에는 온갖 악행을 꾸려나가는 악마, 그가 바로 용준의 아버지였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좀 흥미 위주로 당연히 쓰여진 거겠지만 재미있는 설정과 사회 문제들, 사실 이런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좀 끔찍하게도 일어나고 있기도 한 그런 공감대가 있는 범죄들이라 더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칫하면 무거울 수도 있는 사회 문제나 범죄, 사회 정의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 소설 페인킬러를 한 줄로 평해보자 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재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결말까지 멈출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넷플릭스 시리즈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모든 에피소드마다 다음 편을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중독성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인킬러, 김도형 지음, 케비넷. 대한민국은 결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1999년 이후 마약 사범은 매년 10,000명씩 꾸준히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그 수가 18,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투약 사범은 약 9,000명이었다. 수사기관은 이 수치조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SNS와 다크웹의 발달로 마약 구매는 쉬워지고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의 암수율을 약 30배로 추정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27만 명이 마약을 투약하는 셈이었다. 이제 마약 사건은 유명인들만의 사고거리가 아니었다. 3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10대로 투약자 연령대가 낮아져갔고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매했다. 결국 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 또다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금요일 밤 논현동 뒷골목은 취객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소리로 가득했다. 그 위로 경찰차와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고리타분한 선생의 호통처럼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통의 간격은 짧아지고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얼큰하게 취한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로 향했다. 썬팅된 유리창이 차 색깔처럼 시커맸다. 취객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었다. 아이, 이 새끼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대건이 욕지거리를 했다. 냅둬.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영준이 조용히 그를 말렸다. 휴, 가뜩이나 신경 쓰여 죽겠는데. 취객이 떠나고 나서도 김대건의 얼굴에선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그에 반해 용준은 느긋한 표정으로 흔들림 없이 정면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골목길에 뚫린 클럽 후문으로 또 다른 취객들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김대건이 물었다. 나왔습니까? 아직. 보안이 10분 안에 나오겠다. 강력팀 형사 8년, 4년 연속 검거율 전국 1위 형사 한용준. 그의 감각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대략 10분에서 30분 사이 용준은 잠복 중에 용의자가 출연할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곤 했다. 다른 형사들도 감과 촉이라면 뒤지지 않았건만 용준의 감각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이 들어올 때 용준은 갸웃거리며 말하곤 했다. 그냥 글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간 용준과 작전을 함께했던 다른 선배들도 그의 감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칭찬을 했던 터였다. 대건이 침을 꿀꺽 삼켰다. 용준의 말대로라면 10분 안에 클럽 화이트하우스 후문에서 마약 중개상 K를 마주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대건은 핸드폰을 꺼내 K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100번도 넘게 봤으니 멀리서도 잡아낼 자신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건은 본질적으로 마약 사건이었기에 자신들과 같은 강력반이 아니라 마약 수사대에 전달해야 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용준은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고 마수대에 공조를 구하지도 않고 직접 나섰다. 일이 그르쳐질 경우 심한 문책이 예상되었지만 대건이 책임질 일은 아니었다. 저기다. 용준의 말에 대건은 화들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그때 뒷문에서 인파에 둘러싸인 채 K가 나오는 게 보였다. 언뜻 보아도 180cm에 100kg가 넘는 체구였다. K는 담배를 뻑뻑 피며 골목길 안으로 깊게 들어갔다. 주차장 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큰 길로 빠져서 바로 주차장으로 가. 네? 대건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클럽 후문 골목길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공용 주차장이 있었다. 근방에서 유일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K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큰 길이 아닌 골목으로 빠진다는 것은 그가 평소 동선대로 주차장으로 향한다는 의미였다. 대건과 용준의 차는 K보다 먼저 공용 주차장에 도착했다. 몇 분 후 K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누가 봐도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어진 채였지만 K는 서슴없이 자신의 차에 올랐다. 지금! 용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건이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았다. 대건은 출발하려는 K의 차를 앞질러 주차장 출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무인 정상기 앞에서 태연히 카드를 꺼내는 척 시간을 끌었다. 뒤에서 불만이 가득 담긴 클락슨 소리가 울렸다. 아, 참 이거 왜 안 돼? 대건은 카드를 거꾸로 들고서 정상기에 끼웠다가 빼기를 반복했다. 당연히 무인 정상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마침내 뒤쪽에서 K가 거칠게 운전석에서 내리며 차문을 쾅 닫았다. 아이고 씨발 앞에서 뭐 하는 거야? K가 다가오자 용준이 조수석에서 내리며 공손하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기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바빠 죽겠는데 진짜. K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정상기 쪽으로 다가왔다. 용준도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다가섰다. 2m, 1m 50cm, 1m. 이제 어깨를 잡아 수갑을 채울 만한 거리였다. 손을 뻗으려던 그 순간 용준은 K가 곁눈질로 출입구 쪽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목포 출신의 K가 강남 클럽을 전담하는 마약 중개상이 되기까지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가 잡히지 않고
그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썰미가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K는 자신에게 약을 살 것 같은 약쟁이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봤고 또 자신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짭새 냄새를 끝내주게 잘 맡았다. K는 조수석에서 내린 용준을 본 순간 그가 수상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이었다. 자신의 덩치를 보고도 겁먹지 않는 여유, 곱상한 얼굴과 대비되는 탄탄한 어깨, 꾸민 듯하면서도 기동성 좋은 복장, 낡은 운동화까지. 본능적으로 K의 뇌리에선 경고가 울렸다. 짭새. 용준의 소나기가 아슬아슬하게 K의 뒷덜미를 스치는 순간 K는 날쌔게 움직여 주차장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었다. 100kg가 넘는 거구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재빠른 움직임이었다. 용준도 지체하지 않고 몸을 날려 가볍게 바리케이트를 넘었다. K는 생각 이상으로 잘 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다 한들 용준은 200m 내에서 K를 잡을 자신이 있었다. 곧이어 골목길 교차로가 나오자 용준은 속도를 올렸다. 그때 갑자기 옆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왔다. 용준은 가까스로 몸을 굴려 오토바이를 피했다. K가 뒤를 돌아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와, 씨발, 그걸 피해? 끼익 하는 소음이 멎자 오토바이에서 사내 둘이 내렸다. 상시 대기조였던 듯 그들의 손에는 이미 야구 배트가 들려 있었다. 용준은 몸을 얼른 일으켰다. 그가 침을 퇴 뱉었다. 성가시네. 반대편 골목으로부터 또 다른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추가로 나타난 2대의 오토바이가 용준의 뒤를 포위했다. 오토바이 한 대에 2명씩, 총 6이었다. 그제야 K는 멀찍이 떨어진 채 달리기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폈다. 와, 씨, 짭새가 어떻게 알고? 분명히 경찰임을 눈치챘음에도 오토바이에서 내린 덩치들은 용준에게로 슬금슬금 다가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외침과 함께 뒤늦게 따라붙은 대건이 나타났다. 대건은 공무원증을 꺼내들고 위협적으로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야, 대건아, 임마. 다가오는 대건을 보며 용준은 한숨을 쉬었다. 새벽 강남 뒷골목, 그것도 취객이 아닌 범죄 집단을 상대로 경찰 공무원증이라니. 특정 상황에선 범죄자들의 호승심을 부추기는 행동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했건만 긴장한 대건에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대건아, 여긴 괜찮으니까 절로 가서 지원 요청해. 네? 지원을요? 하지만 다 잡았다고 하고 그냥 해. 그러자 사내들 중 하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다. 잡아! 오토바이 하나가 대건의 뒤를 쫓으려는 듯 기어를 올렸다. 그 순간 크! 용준이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은 놈의 관자놀이에 돌려차기를 날렸다. 그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풀썩 바닥에 쓰러졌다. 이 새끼부터 죽여. 나머지 사내들이 일제히 용준에게 달려들었다. 용준은 선두에서 달려드는 놈의 손목을 발로 걷어찼다. 사내의 손목에 들려있던 무기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용준은 몸을 돌려 다른 사내의 턱을 주먹으로 후려쳤다. 사내들의 무기는 용준에게 닿지 않았고 용준은 약간의 빈틈을 파고들어 놈들을 하나씩 때려 눕혔다. 그러고는 눈앞의 세 놈 너머로 기죽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K를 노려보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지긋지긋한 골목이 끝났다. 이제 내리막길만 타면 대로변이었다. K는 후들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침에서 피맛이 났다. 비오듯 쏟아진 땀이 아스팔트에 뚝뚝 떨어졌다. K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마침 전화가 울렸다.